주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내 아들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서 씨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 씨는 인생 전부를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한 번 내려간 사랑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 씨는 본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은 남들보다 풍족했지만 서 씨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여의며 상황이 달라졌죠.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였던 오빠가 부모님 재산을 모두 가져가며 무일푼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야만 했죠. 하지만 서 씨의 삶에 시련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 씨는 남편을 만나고 아들 민석을 낳으면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 씨와 남편 모두 가정에 충실했고 누구보다도 아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했죠. 부자는 아니었어도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켰고 서울의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뒷바라지를 해서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도 하게 되었죠. 그동안의 삶은 다른 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죽고 아들이 결혼하며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동반자를 떠나보낸 아픔이 지워지기 전에 서 씨는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서 씨는 노후 자금 조금을 제외하고 가진 돈 대부분을 결혼 자금으로 보탰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 한 채를 떡하니 사주고 싶었지만 열심히 살았어도 그 정도의 재산이 있지는 않아서 마음이 아플 따름이었죠. 그런데 사돈은 서 씨보다 부유한 듯했습니다. 자세한 속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서 씨가 아들에게 보탠 돈의 2배를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는 작지만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서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고는 행복한 상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났으니 좀 더 집안이 시끌시끌해지기를 기대했죠. 손주도 기다렸고요. 하지만 그런 서 씨의 상상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요즘 젊은 부부가 그렇듯 부모의 관심을 질색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르지도 보고 싶다고 맘대로 찾아가지도 못했죠. 또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는 질문은 금기어였죠. 그래도 옛날과는 다르다기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런 금지된 것들이 전부 서 씨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 씨는 남편이 죽은 뒤로 남편 제사만 1년에 한 번 지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들과 함께 지냈었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아들 내외를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민서가 다음 주에 너희 아버지 제사 잤냐?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래. 제사 때 어떻게 할래? 음식은 해놓을 테니까 새아가랑 참석만 할래?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있는 제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만 오고. 아, 인사요. 그래, 다음날 일해야 하는데 좀 그런가? 나도 그래서 오라 그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좀 됐어.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 그러면 너라도 잠깐 왔다가 가. 7시쯤 할 테니까 절만 하고 금방 가면 되지. 아들네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기에 시간을 오래 뺏어야 1시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제사는 이제 좀 없애는 게 어때요? 제사를? 네, 요즘 누가 제사를 지내요?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저희는 안 할 텐데. 괜히 고생스럽잖아요. 그리고 지연이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요. 셀프효도 시대인데 남의 집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좀 그렇죠.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며 제사를 없애자는 아들.
하지만 며느리가 참석하지 못한다면 굳이 강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사 음식을 하라고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하도 명절이나 제사에 많은 갈등이 있는 걸 보았던 터라 추호도 그럴 마음이 없었죠. 그럼 그냥 나 혼자 지내마?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는 이해하지만 아들까지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 제사인데 말이죠. 하지만 죽은 사람 기리는 제사 때문에 산 사람끼리 티격태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저 서씨 혼자 조용히 지내기로 했죠. 그리고 제사 때가 됐을 때는 혼자 지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엔 아들이 입을 양복도 다려야 하고 음식도 좀 더 넉넉히 해야 했었는데 혼자서 지내니 좀 더 간소하게 하기도 했고 아들 회사 끝나는 시간이나 이것저것 아들 스케줄에 맞추지 않아도 되니 편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도 안 오길 잘했네. 며느리도 시엄마가 남이라 불편하겠지만 시엄마인 서씨도 남인 며느리가 불편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왔다면 밥상도 그렇고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됐죠. 여보, 오늘은 민석이가 바빠서 못 온다네. 결혼한 아들 괜히 불러 제끼지 않으려고요. 당신도 이해해요. 나 죽을 때까지는 당신 제사밥은 내가 챙길 테니까. 물론 처음으로 아들도 없이 혼자 지내는 제사라 쓸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것뿐이었다면 서씨도 서운할 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2달 뒤 사돈네 제사 때였죠. 민석아, 너 지난번에 챙겨달라 그랬던 짐들 챙겨놨는데 오늘 퇴근하는 길에 와서 가져갈래? 결혼 전 쓰던 물건 몇 가지를 챙겨달라고 했던 아들의 말이 생각나 오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에 황당했죠. 아, 저 오늘 처가에 좀 가야 해서 다음에 시간 나면 갈게요. 일단 두세요. 그래? 처가에 무슨 일 있어? 아들네에서 차 타고 1시간 떨어진 처가에 간다기에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평일 저녁에 처가에 갈 일이 없어 보였으니 말이죠. 그게 아니라 오늘 제사가 있어서요. 제사? 내 지연이네 친할머니 제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아있을 때 며느리를 예뻐했던 며느리의 친할머니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을 도와주러 아들도 참석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2달 전 아버지 제사도 안 온 놈이 장인장모 제사도 아니고 장조모 제사에 간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 너는 네 아버지가 너 안 예뻐해서 제사 때 안 왔어? 고운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며느리가 부담되네 어쩌고 저쩌고 하던 아들이었으니 말이죠. 그게 아니고요. 처형도 참석하는데 저희만 안 갈 수가 없어요. 참 돌아가신 아버지가 눈물 흘리시겠다. 너희는 셀프 효도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 그러지 마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처가에서 받은 것도 있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참 서씨를 더욱 황당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처가에서 받은 돈이 있으니 더 잘해야 한다는 아들. 너는 그러면 나는 돈을 덜 줬으니까 덜 신경 써도 된다는 거야?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아, 엄마. 그건 엄마 자격지심이죠.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제사 가지고. 우리는 다른 식구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여긴 지연이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처형네 가족도 온다는데 그래야 저희도 점수 좀 따죠. 뭐 자격지심? 그렇잖아요.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식구가 없으니 더더욱 아들이라도 왔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대거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아들이 사돈 내서 이쁨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어차피 혼자 제사 지내기로 했고 아들 내외가 오는 것보다 혼자가 더 편했으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렇지만 아들의 처가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씨도 며느리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느냐? 절대 아니었죠. 서씨는 며느리가 있으나 없으나 같았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서씨는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며느리와 통화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아들도 말이죠. 처가에는 뻔질나게 드나드는 걸 알고 있었으니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집 살 때 도움을 많이 줬던 처가의 말이라면 껌뻑 죽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엔 잘하고 자신에겐 소홀한 것 같으면 내심 돈이 없어 차별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사람인 이상 당연한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민서가 엄마 다리를 다쳤는데 잘 걷지를 못하고 있어. 병원에 한 번만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어느 날 주말 솥단지를 들다 쏟아버리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에 화상을 입은 서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지간하면 연락하지 않았겠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다리를 다쳐서 몸을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아, 어쩌죠. 저 지금 장모님 병원에 왔는데, 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네, 안사돈이 허리를 다쳐 근 한 달간 아들이 병원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서씨가 침움했습니다. 다리가 벗겨져 후끈거림에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언제 오는데? 진료 끝나고 모셔다 드리고 오면 2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 다리가 그렇게 돼서 너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나 혼자 병원에 가보마. 지연이 지금 집에 있는데 좀 모셔다 드리라고 할까요? 며느리가 집에 있다는 말에 고민이 됐습니다. 웬만하면 부르고 싶지 않았지만 부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그럼 좀 부탁할게. 20분쯤 흐르고 며느리가 서씨 집으로 왔습니다. 어쩌다가 이러셨어요? 며느리가 서씨의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솥에 뭐 좀 끓이다가. 며느리가 혀를 차며 서씨를 부축했습니다. 고맙다. 바쁠 텐데 미안하다. 병원까지 가는 길 내내 며느리와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아서 다리도 움직일만 해져서 며느리가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아도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보자 주차장에서 통화를 하는 며느리가 보였죠. 어머니 진료받으러 들어가셨지. 근데 상처가 심하긴 한데 혼자 움직일만 하신 것 같던데 굳이 나를 부르셨어야 해? 오늘은 급하다 그래서 내가 나왔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어머니 일 있으면 자기가 가. 난 불편해. 셀프요도 하기로 했잖아. 어머니랑 우리는 독립적인 가정이야. 아무 때나 부르시면 안 되지. 아니, 우리 엄마는 허리가 아프니까 내가 부축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고. 그리고 당신도 이참에 점수 좀 따면 좋지. 이번에 우리 언니는 차 바꿨단 말이야. 알지? 알겠어. 이따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아들과 통화하는 듯한 며느리의 말을 듣자 오늘 서씨가 실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걸 짐작했으면서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며느리를 불러주겠다는 말에 알겠다고 한 어리석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한 일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말을 들으니 아들 며느리와의 거리감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서씨는 며느리에게 문자 메시지로 택시 타고 가겠다고 전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그저 결혼한 내 아들이라고만 생각해왔는데 결혼을 했으니 더 이상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됐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씨는 이제부터는 아들 며느리와 거리를 두고 지내자고 결심했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났다면 차라리 해피엔딩이었을 텐데 아들과 며느리가 말하는 독립적인 삶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엄마 이제 곧 애엄마 복직하는데 사람을 못 구했어요. 엄마가 좀 봐주세요. 서씨가 손자를 낳은 지 6개월쯤 되자 아들이 부탁했습니다. 이제 일 안 하시잖아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텐데 와서 애라도 좀 봐주세요. 안 그럼 맞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늙어서 힘드니까 일을 안 하는 거지. 애를 내가 어떻게 보겠어? 그럼 사람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봐주세요. 처가에서 도우미 구해주신대요. 그러면 그때까지 왜 사돈이 애를 볼 수는 없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것도 자격지심인가 싶어 치졸해 보이기 싫어서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서씨도 거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아들에게 서운한 게 있어도 자식이기에 단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도 결국 내 손주였으니 말이죠. 알았어. 사람 구할 때까지는 내가 봐주마. 그리고 그때부터 아침 일찍 아들네의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사한 뒤에 딱 한 번 가보았던 아들네라 무척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안방문은 되도록이면 열지 말아주세요. 저희 부부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열 생각도 없었습니다. 서씨는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요즘 며느리는 참 당돌한 데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확실히 서씨가 젊었을 때랑은 많이 달라졌죠. 마음속으로 꿀밤 한 대를 때리는 상상을 하며 속을 달랬습니다. 첫날이야 그랬지만 낮 동안에는 아들 며느리와 마주칠 일이 없어서 걱정하던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다만 애기 보는 게 힘들 뿐이었죠. 살림이야 며느리가 워낙 질색을 해서 손도 안 댔지만 애만 봐도 충분히 버거웠습니다. 아이고, 허리가 분질러지겠네. 가만히 있어도 아픈 허리가 아기를 들었다 놨다 뒤집었다 엎었다 해야 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곧 사람을 구한다니까 그때까지만 참자했죠. 그런데 그렇게 아기를 봐준 지 한 달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삐삐삐. 낮 시간에 갑작스럽게 울리는 현관 비밀번호 치는 소리에 서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었으니 말이죠. 누구세요? 민석이니? 아, 저 지연이 엄마예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안사돈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늘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서씨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리 손주 얼굴 잠깐 보고 갈까 해서요. 그러면서 거실에 눕혀져 있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이후로 본 적이 없으니 둘은 무척이나 어색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죠. 서씨가 소파에 앉아 아이와 안사돈을 보고 있는데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손을 안 씻고 우리 애기를 만졌네. 안사돈은 아기를 내려놓고 욕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더니 그 옆에 있던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거긴 안 되는데? 서씨가 말리려고 했지만 안사돈은 순식간에 안방 문 안으로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잠시 뒤 손을 비비면서 나왔습니다. 로션이 우리 지연이 방에 있어서 안방에 드나드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생활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 옆에서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그나저나 아들 참 잘 키우셨어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살갑고 저희들한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아들 하나 갖고 싶었었는데 딸 둘밖에 못 낳았지 뭐예요. 그래도 우리 사위가 아들처럼 해주니까 든든해요. 아,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들을 결혼시키고는 아들이 없어진 것 같았던 서씨와는 감상이 다른 사돈이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원래 좀 성격이 무뚝뚝하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로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서운하네요. 안사돈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셀프 효도를 외치더니 효도는 사돈네만 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애도 내가 봐주면 좋은데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대신 사람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고생 좀 해줘요, 사돈. 고생은요. 내 손주 내가 보는데요. 속은 그렇지 않았지만 서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돈의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 들으셨어요? 제가 이 집은 참 잘 사줬어요. 이 근방 아파트 가격 엄청 오른 거 알죠? 서씨는 그런 쪽으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보다도 서씨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집을 자신이 사줬다고 말하는 사돈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한 1억은 올랐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애들이 소고기 사준다고 해서 얻어먹었어요. 이래서 자식한테도 돈을 써야 대접받나 봐요. 이제는 서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을 살 때 자신도 1억 5천 정도 보탰는데 사돈의 말을 들으면 자신이 이 아파트를 전부 사준 것 같았습니다. 아참, 사돈 덕도 있네요. 이 집에 그래도 좀 보태셨으니까. 서씨의 표정을 보던 사돈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소고기 말고 돼지고기 얻어먹으셔야겠네. 농담처럼 웃으며 말하는 사돈에 어이없어서 대꾸가 안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사돈보다야 적게 보탰지만 1억 5천도 결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서씨에게는 말이죠.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낼 때 주려고 평생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본인 면전에다 대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예의인가 싶었습니다. 대놓고 무시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들이 봤을 땐 자신의 자격지심일지 궁금했습니다. 그 뒤로는 사돈과 대화를 하는 둥 마는 둥 했고 며느리가 오기 전에 사돈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씨는 며느리가 온 뒤에 아기를 안겨주고 서둘러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돼지고기 얻어먹으라는 사돈의 말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서씨를 더 기분 나쁘게 한 건 돼지고기는커녕 여태껏 아들 부부에게 밥 한 끼도 얻어먹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돈의 행동을 보니 평소에 아들 내외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저 자신만 왕따인 듯 했죠.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모님 오셨었다면서요. 그래. 사돈은 원래 그렇게 말없이 드나드신다니? 아무래도 딸 집이니까 편하게 오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서씨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게 딸 집이면 나한텐 아들 집이기도 한데. 너는 나한테 며느리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 그러잖아.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도 눈치를 주고 독립적인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셀프 효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가까이 살아도 그 근처로는 얼씬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장모님은 집 사주셨는데 어떻게 오지 말라 그래요? 아들도 그 집은 장모가 사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 나는 돈 한 푼 안 준 것처럼 말한다.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만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만큼 잘하려는 거죠. 3억만큼은요. 그 말은 내가 1억 5천밖에 안 줬으니까 나는 그 정도로만 해준다는 소리야? 아니, 엄마. 왜 그러세요? 그렇잖냐? 오늘 사돈이 자기가 너희한테 사준 집값이 올랐다고 소고기 얻어먹었다는데 나한테는 돼지고기 얻어먹으란다. 기분 안 나쁘게 생겼어?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근데 엄마, 막말로 장모님이 많이 주신 건 맞잖아요. 그래. 다 좋아. 그런데 네 말대로라면 나한테는 1억 5천만 원어치 효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서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전 재산을 내주었는데 금액이 더 적다는 이유로 아들 부부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애도 왜 사돈한테 봐달라고 못하고 더 늙은 나한테 부탁한 거야? 그건 장모님이 애 봐줄 사람 구해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애까지 봐달라고 부탁드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마가 그 돈 주실 거예요. 결국 그놈의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힘들어요. 처갓집 눈치 보느라 제가 남잔데 집은 원래 제가 해갔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억 5천밖에 안 보탰으니까 길을 못 펴고 장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서 씨도 아들 기죽을까봐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줬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저도 욕먹고 눈치 볼 거, 애초에 한 푼도 안 주는 편이 더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너는 왜 눈치를 봐? 너 연봉이 얼만데? 지연이는 연봉이 얼마고? 아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다녔고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버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났죠. 그래도 서 씨는 며느리의 직업으로 트집을 잡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더 많은 걸 해줬으니 아들이 더 벌어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내가 돈 좀 보탰다고 나한테 더 잘하라 그러든. 너 처갓집에만 잘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 그런 거 아니잖아. 며느리? 그래, 남이니까 그렇다 쳐. 사돈? 사돈도 남이야. 그런데 적어도 너는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상관없고 엄마는 너한테 서운해? 그게 서 씨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도 며느리나 사돈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밖에 안 들고 결혼해서 눈치 보인다는 말에 마음이 미어졌죠. 아들이 지친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장모님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고요? 아니면 엄마도 저희 집에 자주 오고 싶으세요? 서 씨는 이런 대화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너희 어떻게 살든 신경 안 쓰련다. 내가 준 만큼 효도받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 근데 참 이상하다. 왜 엄마만 너희에게 희생해야 하고 나는 너희한테 요만큼도 참견도 간섭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돈이 돈 얘기하면 고마운 거고 내가 돈 얘기하면 자격지심이니? 그러면 돈 많은 너희 처가나 모시고 살아. 애도 알아서 봐라. 내일부터 안 가려니까. 아들은 그런 서 씨를 무책임하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으로는 손주라고 예뻐 보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연이나 처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럴까봐 그래? 이것도 내 자격지심이니? 이제 와서 참 많은 게 서러웠습니다. 애 봐주라면서 단 한 번도 데리러 오거나 데려다 준 적도 없었습니다. 1시간 거리에 사는 사돈한테는 그렇게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말이죠.
애초에 결혼시키고 남처럼 살았으면 좋았을 걸. 괜히 이래저래 도와준다고 나섰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는 연을 끊지는 않았지만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면 받는 정도이고 먼저 연락하거나 제사나 명절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이렇게 보면 이전과는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먼저 서 씨를 들여다본 적 없는 아들 부부였으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서 씨는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죽은 오빠의 아내로부터였습니다. 이번에 유산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아가씨 목도 돌려주려고 연락했어요. 그 오래전 서 씨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재산을 가져갔던 오빠였습니다. 그래서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아왔었는데 그런 오빠가 죽은 뒤 올케가 그 돈을 돌려주겠다며 2억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기에 재산은 꽤 되었을 테지만 워낙 오래전이기 때문에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돌려받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처분하고 정리하느라 오래 걸렸어요. 늘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빠 성격 알잖아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 말에 서 씨가 울컥했습니다.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떠났었는데 5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들뜬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 무심코 말을 꺼낸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사드릴게요. 네가 웬일이야? 웬일은요? 저 결혼하고 한 번도 외식한 적 없는 것 같아서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기 처갓집 식구들이랑도 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어머니. 진작에 어머니도 모시고 올걸.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무뚝뚝하던 며느리도 서 씨에게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 며느리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러나 싶었습니다.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병원 가는 나를 물어 데려다 주고 며칠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도 묻곤 했죠. 그런데 며칠 뒤에 서신의 집에 방문한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듣고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엄마, 이번에 받은 2억 있죠? 그거 저 좀 주세요. 듣자마자 모든 게 이해가 됐죠. 그 돈을 왜 달라 그래? 서로 신경 끊고 살기로 한 아들과 마지막에 나눴던 대화를 기억 못하는 듯 했습니다. 처가에서도 그만큼 해줬으니까 엄마도 그때는 여력이 안 돼서 그만큼밖에 못 주신 거잖아요. 이제 돈 생겼으니까 저 주셔도 되죠. 너 나는 1억 5천밖에 안 해줬다고 그만큼만 효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이 돈 주면 너희가 사돈한테 하는 것만큼 나한테 할래?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잖아. 서로 받은 만큼 해주는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돈도 안 받고 애기 봐줬었잖아. 주시면 똑같이 하겠죠. 그래? 그럼 제사도 같이 지내고 병원 갈 때마다 데려다 주고 내가 마음대로 비밀번호 치고 너희 집 들락날락 거려도 되는 거야? 집값 오르면 소고기 얻어먹고? 이제 그래도 되니? 아, 왜 또 그 얘기를 하세요? 너희한테 내가 좋은 거 배워서 그러지. 너 전에 기부엔 테이크가 어쩌고 하지 않았어? 지금 돈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1억 5천만 원어치 효도만 받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서로 독립적으로 사생활 침해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거잖아. 지금처럼. 너희도 그게 좋지? 돈 더 받았다가는 괜히 내 눈치 봐야 하고,
양가 부모를 그렇게 모시려면 너희가 피곤하지 않겠어? 아들과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 씨는 가방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여기 30만 원이야. 요 며칠 나 밥 사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하느라 고생했잖아. 그만큼 줄게. 이게 너희들이 좋아하는 계산법 아니니? 서 씨는 예전 같았으면 그런 큰 돈이 생겼다면 무조건 아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돈과 형평성에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래야 아들이 길을 펼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돈을 준다고 대접받을 거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런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돈을 주든 안 주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귀하지 않은 자식이었죠. 그러니 자신은 이 돈이라도 있어야 죽을 때까지 흉한 꼴 안 보고 곱게 살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